전력난이 단기에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앙형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게 조정을 잘 못하면 엄청난 물가 상승과 엄청난 이 전력난에 허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시작이 됐고요. 물가는 이미 고고행진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 제 예상이 이제 맞으면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모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10월 중순쯤 네.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중국 경제 위기를 관련해서 네. 그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날짜를 정했죠. 네. 일단 이제 이 방송 나가는 그 밑에 이제 저희가 그 신청 링크가 나갈 건데요. 일단 1시간 반 정도 그 질의응답, 라이브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1시간 반 정도를 기획을 했고요. 24일, 10월 24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주제는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100년 변혁의 시작, 부의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것이 투자자들,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 주는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구체적인 뭐 기업 정보까지 알려주신다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 시작하도록 하고요. 일단 중국 전력난 문제 우리 지난번 다루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 호주 철광석을 좀 석탄을 내리고 네. 있다. 뭐 네.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서 이제 해결된 거 아니야? 또 네. 주식 시장도 좀 안정화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정확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중국 그 동북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에서 쓰는 이런 집에서 쓰는 전기까지 정전이 되면서 되게 사회적 불안과 그리고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아주 그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에서 중국의 내몽고, 그러니까 내몽골입니다. 몽골. 몽골, 내몽골. 네, 여기서 몽골이라고 해요, 몽골이라고 해요. 둘 다 쓰는데 둘다 기본적으로 써요? 몽골하고 우리가 많이 쓰죠. 네, 그러면 외몽고는 완전 외국이고 그 내몽고라고 하거든요. 중국의 본토에 속하는 그 지역을 그 내몽고와 그리고 중국의 샨시성, 그러니까 산서성이 중국에서 석탄을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전체 중국 산출량, 석탄 산출량의 50%를 넘어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내몽구하고 이 산서성의 생산량을 늘려라. 그러니까 평소 생산량의 50% 이상을 추가 생산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몽구 같은 경우에는 72개 광산한테 추가 생산량을 다 이렇게 하달을 했어요. 하달을 했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내몽고 성에서는 자치구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내몽고는 자치구입니다. 왜냐하면 소수민족 몽골족이 살기 때문에 자치구라고 하거든요. 내몽고 자치구에서는 그 72개 그 추가 생산하는 그 석탄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각 성에 이렇게 다 1대1로 매칭시켜 놨어요. 예를 들면 이 탕왕에서 나오는 석탄은 뭐 길림성에, 이 탕왕에서 나오는 거는 흥룡강성에, 이 탕왕에는 이렇게 18개 성과 이렇게 매칭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탕왕에서 나오는 거는 반드시 저 성에서의 전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공급을 해라 석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얼마 더 5천만 톤 정도 더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는 한 4,700톤 정도가 지금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조치를 했으니까 실제 효과가 나오기는 한 2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원래는 한 3월까지 중국 정부에서 계속 계속 전기가 수시로 갈 수 있다 이러는데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 이게 좀 기대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산서성 같은 경우에도 석탄량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산서성도 지금 추가로 광산을 더 막 대수 재개하고 열어라 석탄을 많이 생겼는데 문제가 지금 산서성에
큰 폭우가 왔어요. 음. 큰 폭우가 와서 원래는 추가로 광산을 재개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 큰 폭우가 오면서 27개 광산이 잠겼어요. 잠기고 교통이 다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물류가 안 돼요. 그래서 거꾸로 돼요. 산서성은 원래 추가로 생산해서 다른 성에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폭우가 오면서 지금 잠겼어요. 그래서 산서성은 기대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내 생각에는 전력난이 단기에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호주에서 공급이 재개가 됐다 이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이래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 소비량이 100만 톤이거든요. 네. 일. 근데 이 중에 8%가 수입에 의존합니다. 아, 호주. 이 동력 석탄이라고 하거든요. 불 때는, 화력 불 때는 이 석탄은 100만 톤 쓰는데 8%만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도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내에서의 그 지금 이 공급이 생산이 원활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해결책이다. 80% 이상이 중국 국내산에 의존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잘 해결된다 해도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에 대한 뭐 단전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그 뭐 호주에서 그 석탄을 공급이 재개가 됐다. 뭐 그래서 뭐 그 내리는 뭐 하역하는 그런 사진이 뭐 언론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하여튼 뭐 중국이 호주도 그렇고 러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수입을 늘리고 있다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호주뿐만 아니고 러시아 그리고 인도 등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도 포함해서 이렇게 사실 지금 수입도 확대하려고 노력은 해요. 국내산도 증산하고 수입도 지금 확대하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사실 유럽도 사실은 지금은 그거 아세요? 유럽도 지금 천연가스 전력가스하고 전련안에 지금 그렇죠. 올겨울 나기 제일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정도로 지금 유럽도 지금 전체적으로 전련안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가스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중국은 지금 석탄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올까? 그래서 전체적인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뤄줬지만 크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을 올리는 게 있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물류도 원활하지 않으면서 또 물가 상승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또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무역 갈등 또 이런 경쟁 국면이 또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 여기서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은 여기에서 뭐하고 관계되냐면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친환경이잖아요. 요즘에 이슈가. 친환경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전기를 낼 때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다 친환경 자동차로 가장 부각되는 영역이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전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기를 어떻게 내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친환경 주제와 관련해서 ESG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 동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받아 왔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빨리 신재생 에너지로 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친환경이 가장 먼저 됐잖아요. 그죠? 탄소 시장도 제일 크고요. 근데 지금 그 뭐 가장 먼저 ESG를 했고, 가장 먼저 친환경 했고, 가장 먼저 탄소 이런 시대를 연 유럽이 지금 천연가스, 지금 가스 부족에 허들리고, 전력난에 허들리고,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한테 준 숙제가, 혹은 지금 가고 있는 다른 나라에 준 숙제가 뭐냐면, 친환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게 조정을 잘 못하면 엄청난 물가 상승과 엄청난 이 전력난에 허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유럽처럼 이렇게 작은 국가로 되고 이러면 또 문제가 괜찮은데 중국처럼 엄청난 국가가 이게 친환경 문제와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황은 저기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여기로 가는 건 맞아. 근데 현실이라는 게 또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는 스텝에 있어서 너무 콱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경제 충격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확 올라가 버리면 그렇죠. 경제 충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친환경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바람 에너지, 풍력 에너지잖아요. 풍력.
그리고 우리가 뭐 원자로로 우리가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수력, 태양광 이런 건데 이런 게 한계가 뭐냐면 기후 그러니까 날씨 변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특히 풍력 에너지도 지금 그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태양광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서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수력은 겨울에는 안 돼요. 또 얼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것과 아직 숙제가 남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환경 문제를 들이대면서 석탄이라든가 이런 전통 산업을 버려버리면 이게 결국은 그 사이에 완충이 안 되면서 샥이 온다라는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국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2030년에 탄 배출을 정상에 올려놓고 그다음부터 줄이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기업들이 빨리 ESG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석탄이 중국 전체 에너지 자원의 70%인데 이걸 빨리 줄여가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중국에서 서양 산업으로 규명했던 전통 산업들이 오히려 가격이 고고행진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석탄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지금 톤당 작년에 400원 하던 게 지금 1,800원 넘어갔거든요. 얼마 올랐어요? 4배 넘어 올라갔어요. 원자재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미 발생했죠? 이미 네. 그러니까 이게 발생했죠. 네. 그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네. 정말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냐 이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질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게 더 가속화되냐 좀 완화되냐는 미국의 정책과 관계됩니다. 미국에서 테이프링 지금 기조가 어떻게 되고 금리를 언제 인상하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내년 말쯤에 금리 인상으로 가고 올해 점차적으로 테이프링 진행하는 걸 보는데 그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시작이 됐고요. 물가는 이미 고고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물가를 인식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산 관리할 여러분 돈이 지금 잃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고요. 단지 여기서 이슈는 뭐냐면 특히 한국에 있어서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의 주도 산업들 반도체라든가 그렇죠. 자동차 산업들은 다 전기에 의존하거든요. 전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있으면 기업들의 코스트가 확 커지면서 오히려 모든 것이 이게 충격을 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뭐냐면 중국에서 애플은 설계만 하는 기업이에요. 아시죠? 그렇죠. 설계만 하는 기업인데 생산은 중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하는데요. 애플은 이미 중국에서 34개의 공급상을 지금 어서 스톱시켰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지금 제한 조치가 길게 갈 거라고 판단해서 어제는 중국의 공급사원들 어제는 이게 전기 때문에 원활하게 공급 못하니까 지금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제조해주는 하청업체들. 하청업체들을. 그러니까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공급망이 지금 변하는 거예요. 또 이 공급망이 변해서 물류가 변하고요. 이게 체인이 변하거든요. 이러한 것에 따라서 또 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한국은 늘 그 사이에서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네. 예, 일단 이 정도 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네. 헝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헝다 그 외국 채권에 네. 대한 네. 그 디폴트 우려가 나오면서 네. 뭐 헝다그룹의 2대 주주인 네. 그 홍콩 부동산 업체도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제가 여러 번 다뤘지만 뭐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를 오늘 해드릴게요. 네. 헝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주장이 뭐냐면 사실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헝다가 그냥 헝다에서 그칠 거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맞죠? 근데 네. 중국 내부의 문제로 끝날 거다. 네, 거의 끝나다. 뭐 크게 그렇게 우려할 상황 아니다. 이게 아마 메인 그렇지. 주장이실 거예요.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늘 말씀드렸냐면 헝다는 헝다 문제지만 헝다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다. 첫째, 헝다를 이해한다는 건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거다.
그리고 헝다 위기는 헝다 위기로 끝나지 않을 거고 헝다 같은 똑같은 문제들이 중국의 전체 부동산 기업에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헝다 작년부터 시작된 헝다 위기는 지금 계속될 거고 오히려 이제 헝다는 이제 도화선이고 더 많은 헝다 기업들이 일어날 거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제 생각, 제 예상이 이제 맞으면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계속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의 지금 톱 20 부동산 기업들이 주로 중국의 메인 부동산을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뭐 우리가 화양연 이런 기업들, 롱창 이런 애들 롱창은 거의 톱 5에 들어가는 대형 네. 재벌 기업인데 얘들 곧 문제가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터질 거예요. 근데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헝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가 있어요, 밑에. 그게 쥐샹이라는 자회사인데 얘네들에게 계열사들이 또 연쇄 파산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계열사들. 헝다가 가장 위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계열사 공급상들이 있잖아요. 공급상들이란 거는 이 헝다의 한국의 뭐 하청업체들 재벌사가 있으면 해체들 거기에 이렇게 그렇지. 공급해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헝다가 딱 터지니까 그 하청업체들이 똑같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결제 받을 때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또 그 하청업체 공급하는데 또 돈을 못 받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하청업체가 발행한 채권들이 부도가 나는 거죠. 갚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하청업체가 특히 계열사의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때 헝다가 보통 제3자 담보를 서줬어요. 근데 그게 그 계열사가 만약에 지금 채권을 발행했는데 지금 이게 공급상 이 위에 헝다에서 공급 자금을 못 받으니까 부도를 내면 헝다가 제3자 담보되니까 얘네 부도 냈으면 헝다를 찾아가죠. 근데 헝다는 뭐 못 준다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또 부도 나고 또 부도 나면서 지금 그 밑에 3,000개 넘는 공급사들이 지금 다 부도 생긴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일 빨리 오는 게 쥐샹이라는 이 발행한 사모채권인데 얘네가 지금 얘네는 그게 없어요. 30일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아, 바로 못 네. 갚으면 뭐 바로 부도. 얘네들이 이게 채권 조항에 못 갚을 경우에는 바로 그 디폴트 선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폴트 선언하면서 채권자가 법적인 파산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지금 문제가 터진 거죠. 아, 근데 이 공모 달러 27조 원입니까 이게? 네. 얘들 합해서 지금 달러 채권이 지금 합해서 한 200억 달러 돼요. 근데 액수로는 사실 엄청 큰 게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그 조항에 다 헝다 계열사가 했던 이게 달러 채권은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부도낸 법적인 그 디폴트 선언이 되고요. 그리고 계열사가 내려가면서 다 문제가 터진다라는 게 더 중요하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헝다 문제만이 아니라 관련돼서 네. 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한 10여 군데가 지금 흔들린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로 인한 또 연쇄 파급 어떤 그 충격적인 어떤 네. 그 뉴스가 나오면서 또 시장은 이렇게 네.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난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중국 부동산 경제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아니면 네. 뭐 전체적으로 좀 그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게 거품이 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장에 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헝다가 지금 대차대조표에 나온 부채 규모가 1.98조라고 했는데 얘네 보고서가 뭐라고 했냐면 대차대조표 외의 부채가 1조 위안. 그러면 합하면 2.98조니까 거의 3조 위안이에요. 3조 위안이면 한국말 하면 한 540조 정도 돼요. 그러면 한국의 1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규모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대차대조표 이외의 부채가 뭘까? 뭐가 대차대조표 이외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림자 경제. 그림자 금융? 그림자 금융. 근데 그거보다 그럼 일반인들이 몰라요. 방송에 듣는 분들이. 네. 제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감사하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통 네. 뭐 이렇게 대차대조표 이외의 부채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그게 뭐지 이러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중국 부동산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채권 발행이나 이런 대차대표 적는 부채 말고 보통 또 어떤 경우에냐면 한도를 다 쓰면 왜냐면 부채율이 높아지면 신용이
나빠져요. 그렇죠. 그게 자본 조달 비용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면 대차 대사표는 안 나타나게 해요. 그게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중국말로 민구实在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보기에는 주식을 발행한 것 같아. 그런데 제3자 유상증자를 한 것 같아요. 제3자 유상증자를 주식 발행한 것 같은데 실제는 그게 본질은 채권이라는 거죠. 채권. 그럼 어떤 경우에 주식 발행했는데 그게 본질은 채권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중국 기업인데 대표님이 제3자한테 제가 유상증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주식을 사는 거죠.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는 무슨 계약을 했냐면 채권 채무 계약.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주식을 내년쯤에 내가 재매입하는 걸로. 아, 재매입할 때는 원래 가격이 아니고 프리미엄 주고. 프리미엄 주는 그 프리미엄 실제는 이자인 거예요. 이자지. 그러니까 그게 보기에는 자본융자인데 주식융자인데 실제 뭐죠? 내년에 1년 후에 내가 그걸 주식을 재매입해 오면서 어느 만큼 부채서 주겠다니까 실제는 뭐죠? 이자인 겁니다. 이걸 채무고. 예, 채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민구实在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차 대표의 부채로 안 나타나요. 이런 행태가 제일 많아요. 근데 중국의 부동산 기업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 대부분이 거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주시면 이제 말하는 것처럼 드리면 중국의 톱5 부동산 기업 중에 하나가 롱創인데 얘네들이 그 대차 대자표에는 부채 비율이 얼마냐면 87%예요. 대차 대자표의 부채. 그게 보통 부동산 기업이 87%면 높은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는 민구实在이런 방식으로 한 거 하면은 138%예요, 부채율이. 그리고 예. 그 B고유엔 중국의 톱5, 톱2, 톱3 부동산 제일 큰 부동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지금 대차 대자표에는 부채율이 50%밖에 안 돼요. 너무나 양호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76%예요. 그리고 거의 이래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바산으로 나온 헝다도 대차대표 123%인데 실제는 139%.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중국 기업들을 볼 때 부채율로 문제를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려우라는 거고요.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헝다가 이런 사건 터지면서 제가 제일 늘 말했지만 걱정되는 게 부동산 기업들이 신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헝다가 파산하지만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나가서 채권을 발행할 때 잘 안 팔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중국 지금 정부 당국의 정책이 뭐냐면 은행에서 부동산 기업에 대출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은행 대출이 막힌 거잖아요. 그리고 외채를 쓰지 말라. 해외 나가 어느 달러 하지 말라. 신탁 자금을 발행하지 말라. 이러면 부동산 기업이 부동산은 뭘로 돌아가? 파이낸스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돈이 있어요. 부동산 단기는 금융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레버리지로 하는 애들인데 돈 어디서 어쨌든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채권 발행밖에 없어요. 채권 발행밖에 없는데 헝다가 이런 부동산 신용에 딱 참으로 껴얹으면 다른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유일한 길이 채권 발행인데 그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기업들이 앞으로 채권 발행 잘 안 되면 융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부동산 기업들이 좋은 부동산 기업들도 무너지게 생긴 거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뭐 이렇게 막 공포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요.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와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 부동산 기업의 전체 융자가 규모가 1조 위안밖에 안 되고요. 작년 대비 20%가 떨어졌어요. 특히 3분기에 들어와서 헝다가 이게 사건이 불거진 다음에 콱 터진 다음에 3분기에 들어와서 지금 부동산 기업의 100대 중국 100대 부동산 기업의 융자 규모가 2,872억 위안밖에 안 되고요. 작년 동기 대비 38%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네. 지금 급격하게 채권 발행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업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단기에는 금돈이 돌아야 돼요. 빨리빨리 들어오고 빨리빨리 이런 거로 돌아가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늘 말하지만 헝다 사례지만 왜 제가 이렇게 위기로 보냐면 전체 신용이 특히 부동산 기업의 신용이 무너지고 있는 게 추가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게 우리가 좀 가볍게 네. 해결될 수 있는 헝다의 문제로 봤는데 네. 이게
좀 전이가 되면서 커질 수도 있겠구나, 판이.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네. 중국 정부가 이거에 대비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느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네. 예, 달라진.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 스탠스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하여튼 우리도 같이 좀 긴장하고 이 추이를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번엔 미중 그 정상회담이 이제 연내에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화상회담으로. 네. 예, 이런 뉴스가 나와서 네. 그것이 이제 또 세계 정세를 좀 안정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런 네. 이제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네.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됐다. 네. 그리고 이게 더 심화되고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럼 이제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지는 거니까. 네. 근데 이럴 때에는 미국과 중국 이 주투 국가들이 뭔가 협력을 해서 어떤 방안을 내놔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계속 대립과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같다는. 그래서 중국 경제 위기도 물론 더 심해지겠지만 네. 그 외의 나라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주지 않을까.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네. 바인데요. 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이게 좀 우려가 가라앉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오고 갈 거라고 보세요? 맞아요. 요즘에 제가 작년에도 여기서 많이 같이 다뤘잖아요. 제가 혹시 다른 것 중에 중국하고 미국 얘기하면서 인상에 남았던, 기억에 남았던 제 주장에 있어서 내가 했던 주장에 기억에 남은 게 있습니까?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니, 또 처음 보는 식으로 질문해서 웃는 거죠? 근데 기억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웃으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하나라도 말씀해. 제가 주장했죠. 기억에 남는 거. 양전. 네, 그걸 지금 질문하실 받아내려고. 것 같아가지고. 아시네. 그걸 받아내시려고 제가 질문한 건데. 또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네, 100점입니다. 100점. 맞아요. 양전은 의미도 생각나시는 거죠. 냉정과 열정 사이. 량전이란 게 영어로 Cool 쿨워. War. 영어 잘하시잖아요. 네, Cool War. 쿨워. 그럼 코드워하고 쿨워 차이가 뭐예요? 아이, 그거 묻지 마시고. 내가 다음 질문을 생각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량자는 뭐,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드워, 냉전은 아예 안 넣는 거죠. 옛날에 구소련하고 미국처럼 각자의 동맹들하고만 놀아 서로 아예 딱 끊는 거고, 열전은 전쟁이죠. 전쟁. 군사전쟁입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량짠이라고 했고 영어로 쿨 워. 그럼 쿨 뭐냐? 앞에서는 막 격렬한 언어가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뒤에서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고 이런 것이 제가 쿨 워. 그러니까 완전 안 노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에 많은 전문가를 했고 이제는 신냉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는 어제는 중국은 어제는 디커플링이고 어제는 뭐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늘 말했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트럼프 정부 때도. 근데 지금 올해 1월부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한 지금 10개월 넘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할까 하는데, 바이든은 주로 계속 그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기조를 유지해 왔잖아요. 근데 제가 늘 량잔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량잔이 1개월부터 10개월 동안 우리 보기에는 막 더 격화되는 것 같고 바이든이 더 강하게 한다는 인상을 받으셨죠, 솔직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조용하지만 네. 더 압박을 오히려 그거 동맹을 느꼈죠. 통한 동맹을 막 앞세워서 막 하니까 와 이게 트럼프보다 더 강하네 이런 생각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 캐서린 타이가 그 중국과의 이런 집 점검 작년부터 올해 1차 무역 협의안에 2년 동안에 2천억을 중국이 추가 수입하기로 했잖아요. 그 이행 상황에 대해서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좀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면담을 이렇게 서로 통화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1차 무역 협의 중에 2천억 수입에 대해서는 약 지금 68% 점검했는데 68% 지금 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타이가 이렇게 한 4개 방향을 말했어요. 앞으로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중에 하나가 미묘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점검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였냐면 디커플링을 강조한 게 아니라 커플링을 강조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뭐 디커플링 하고 뭐 어쩌게 제조업 미국에 회계하고 중국에서 공방이 다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게
오히려 부각됐는데 이번에 캐서린 타의 그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미묘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커플링이 더 강화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어제는 옛날에 디커플링 영역과 커플링 영역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것이기로 말했고 어떤 관세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면 관세는 면제할 수 있다는 식의 이런 뉘앙스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점검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우리는 투자자로서 뭘 잡아야 되냐면 왜 이런 뉘앙스가 나왔을까가 중요한데 그 뒤에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손해는 미국 기업들이 봤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렸는데 미국이 받은 혜택이 뭐냐 이거지. 결국은 미국 국내 물가 상승과 그렇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부담과 그러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원래 중국의 수입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줄어들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더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줄어드는데 더 확대가 됐고요. 무슨 말이죠? 결국은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페널티가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 노력이 관세를 페널티를 주고 이게 미국은 목표를 못 달성한 거예요. 오히려 중국 수입이 더 많이 사실 중국은 수출이 작년 올해 연속으로 30몇 %씩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효력은 발생을 안 했고 오히려 자기네는 기업들이 부담이 증가했고 미국 국내 물가가 올라갔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니까 지금 재점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바이든과 시진핑 정상회담에서는 그러한 일단 협력할 수 있는 협력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안 만났잖아요. 근데 이건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두 나라가 또 무역 협력이 이렇게 제일 큰 두 나라 정상이 아직도 안 만났다라는 거는 되게 아이러니하고 사실 좀 상상 불가능하는데 어쨌든 연말쯤에 이번에 그 양제츠하고 세이번이죠. 설리번이죠. 국가안보보좌관. 그 사람이 지금 스위스에서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정상 간의 이제 회담을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제츠가 이런 얘기했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 나왔는데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로 정의한 건 잘못된 거다.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로 정의한 건 잘못된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경쟁자로 정의한 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요구하는 게 뭐죠? 미국이 중국을 경쟁자로 정의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뺀 동맹국들과의 새로운 공급 체계를 만들고 특히 미래 산업에서 5G, 6G에서 독립된 기술 표준을 만들어서 중국을 이렇게 빼는 작업을 하고 있고 화웨이나 이런 기업들을 공급단에서 다 배제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경제자 이런 정의는 안 맞으니까 사실 이런 걸 좀 조정해달라 이런 식이고 이런 게 되는 상황에서 시진핑과 바이든이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그래야 좀 가능하다는 식의 뉘앙스를 던진 겁니다. 시장에. 근데 제 생각에는 시진핑 주석은 내년 20대, 내년 중국 공산당 전체 회의 20대 전체 회의가 제20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20대라고 해요. 그때 새로운 공산당 서기가 나옵니다. 그럼 정상을 놓고 말하면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회의죠,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진핑이 다른 나라를 안 갈 거예요. 내년 10월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대 전체 회의가 열리기 중국을 벗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얼굴 보는 거는 힘들 것 같고요. 바이든이 가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화상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중국과 미국 간의 기본적인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화는 될 수 있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중국이 말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이 해주지 않은 이상은 큰 변화는 기대하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정상회담에서 크게 어떤 성과가 있을 만한 그런 것을 기대하기 좀 어렵겠네요. 예,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다 자기네 기본적인 스탠스를 변화시키기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네. 여러 요소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네. 이런 것들이 역시 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맞겠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 채권 발행 3조 5천억 달러. 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발행, 국채 발행의 부채 한도 협상? 한도를 협상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만약 협상이 안 되면 미국은 국내 문제가 엄청 심각해지는 거고요. 미국이 국내 문제가 심각해지면 중국과 이런 문제에서 수동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국내에 지금 엄청난 지금 압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좀 완화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남해하고 대만에서 군사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 충돌을 하려면 미국 국내 문제가 잘 풀려야 되거든요. 자기 마당에서 불이 났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 싸움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내 문제가 잘 공화당이 어느 만큼 협력해 주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미국 국내 문제가 잘 풀려야 지금 국채 발행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러면서 이게 성장에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 잘 안 되면 사실 중국과의 문제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항상 먼저 얘기하자 이러는 거는 시간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잠수함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호주에도 잠수함을 팔았고 맞죠? 이번에 그렇죠. 오커스라고 해가지고 오커스.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한 방 먹었잖아요. 미국이 한 방 먹었잖아요. 잠수함 자기네 거 팔려고 했다.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군사 충돌은 계속 일어날 게 중국에서 지금 군사 주식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군사 주식이. 방위산업, 방위산업 무기 회사들. 무기 회사들. 한국도 만약에 진짜 중국과 미국이 군사 충돌이 확대되잖아요. 한국도 군사 주식이 방위 주식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한국도 여러 가지 군사 영역에서 몇 개 섹터는 한국이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이 이런 군사 충돌이 그거 아세요? 한 개 나라가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몇 개 순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 첫째 무역 대국이 돼야 됩니다. 1차 단계가 무역 대국. 중국이 이미 무역 대국이 됐어요. 2010년 이후로 지금 5조 달러라서 세계 1위 무역 대국이에요. 무역 대국 실현했어요. 그 다음에 제조 강국이 돼야 돼요. 근데 제조 강국도 일정 부분 중국은 지금 세계 생산 1위 생산 공장이에요. 전 세계 생산 제조 능력이 4조 달러입니다. 미국은 2.3조 달러예요. 제조 대국입니다. 강국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퀘스천이 있는데 어쨌든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제조 생산 능력을 중국을 따라만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2.3조 달러, 중국은 4조 달러. 일본이 1조 달러고요. 독일은 한 8,400억 달러고 한국은 한 4,500억 달러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만한 제조 국가가 없고요. 2단계 제조가 3단계가 뭐냐면 금융 강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남은 게 금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군사입니다. 미국이. 금융 강국, 군사 강국의 미국이. 그러니까 군사에 있어서 중국은 어떤 단계냐? 우주 쪽에는 미국에 지지 않아요. 우주는. 근데 중국은 미국은 공군하고 해군이 강하잖아요. 근데 육군은 중국하고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한국의 육군이 강하잖아요. 특히 육군 무기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한국도 혜택 볼 수 있는 방위 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충돌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특히 요즘에 대만에 이번에 중국 국경절 기간이거든요. 10월 1일부터 10월 7일. 지금 대만 해협에 막 군사 비행기를 뭐라고 하죠? 항공모? 항공기, 네. 군사 항공기를 지금 142개가 막 보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거기 식별 항공구역에서. 그래서 지금 무력으로 계속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이런 군사 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안 되는 게 금융하고 군사입니다. 근데 군사보다 금융은 지금 CBDC라고 해서 좀 이렇게 어제는 양국 간에 중국이 아까 무역 대우를 했으니까 양국 간에 무역 결제에서 좀 이렇게 양국 통화를 쓰려고 하는 동향이 커지고 있어. 탈달러화. 결국 이번에 작년에 돈을 미국에서 너무 풀면서 달러 신용이 확 지금 많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코인이 그래서 확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통화니 이러면서 모든 나라가 탈달러화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꼭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많은 나라가 이제 탈달러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하고 군사인데요. 이 충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네. 근데
물론 미국도 내부 문제가 네. 있으니까 무슨 그 네. 여러 가지 정치 일정.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러 가지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 상황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내부 문제가 있을 때 이 군사적 긴장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아주 잘하셨어요, 질문을. 아, 그래요? 오늘은 그런 어쩌다, 여력이 있을까 오늘은 싶어가지고. 어쩌다 잘하셨어요. 어쩌다 한 번쯤은. 어쩌다 한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이 굉장히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제가 늘 말했지만 누가 위너가 되나요?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국가가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누가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하냐가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전쟁에서 위너가 됩니다. 모든 외교는 국내 문제가 결정해요. 국내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교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 문제가 외교를 결정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 정치가들, 그러니까 네. 그 의회 의원들의 어떤 협력 이런 문제니까 네. 오히려 외부의 적이 네. 나왔을 때는 네. 단결이 될 것 같은데. 누구요? 미국이요? 미국이. 단결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지.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있다 했을 하면 때는 더 단결이 된다.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상하원 간의 정파 간의 네. 그 어떤 이슈니까 오케이. 이게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이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중국은 또 장점이 있어요. 그 동원이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 세력이 왔을 때, 자, 뭉쳐라. 인민들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강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면 중국 사람들은 배를 굶으면서도 또 똘똘 뭉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그러니까 공산당은 동원력이 더 강하다라는 게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문제는 굉장히 한계고요. 미국은 저는 오히려 미국의 강점은 이런 두 당의 협력보다도 사실은 그 동맹국들의 이런 동원력, 그렇죠? 다른 나라의 동원력, 포위 이런 쪽이 더 강하죠, 사실은. 네.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 글로벌 밸류 체인 네. 이걸 중국에서 좀 탈피하자.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서부터 네. 있었던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좀 시간이 그래도 1년 이상 지나고 네. 뭐 이러면서 많이 진척이 돼서 인도의 지금 주가가 계속 급상승하고 네. 있잖아요. 네. 인도 경제가 상당히 괜찮아질 네. 것이다. 네. 네. 그리고 네. 어느 정도 대체할 네. 수 있을 네. 만큼 네.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되게 깊은 질문이고 깊게 얘기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도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과거 40년에 사실 인도는 그 대통령을 선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보기에는 중국이 공산화 일당 독재라서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민주주의를 했고 대통령을 선거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 성장이 굉장히 바닥에서 헤매고 있고 중국하고 경제 규모는 뭐 비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후진국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인프라 문제라든가 또 거기 존재하는 이런 계급 간의 이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인도 사람들의 민족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인구 규모로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쉽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강의 커리큘럼에도 보니까 시진핑 연임 전까지 투자해야 되는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임 전과 연임 후에 네. 여러 가지 중국의 어떤 그 달라지거나 달라지거나 좀 뭔가 변화가 크게 있을 만한 이런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강의는 유료 강의니까요. 유료라는 게 어떤 이게 콘텐츠에 대한 기대를 안고 오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중국 경제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살림 발음이 많습니까? 네. 살림과 나무, 살림. 네. 살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는 그 강의 들으면 중국 경제 멤버가 확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 경제 암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론을 안 말해도 여러분 스스로 전망이 될 겁니다. 그걸 모르고 전망하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본질을 중국 경제에 갖고 있는 암적인 문제를 짚어줄 거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 그림 딱 논리를 나무 틀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위기적인 부분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위기라는 건 기회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회라는 게 이게 중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있지만 또 외국 투자자로서 한국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펼쳐진 미중 갈등 속에서 그리고 중국 경제가 지금 위기가 오게 되면 그 중에서 나오는 한국 기업들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투자자로서 왜냐면 이게 샥이 올 때 좋은 자산이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기회가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기회는.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한테 있어서의 기회와 금융성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다뤄줄 거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이라이트로 생각하는 게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외환 위기가 굉장히 지금 사실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외환성의 개방인데 무슨 외환 위기냐 이런데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 특히 원화 환율이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원화 환율. 왜? 한국 경제는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싸움하면서 지금 한 2년 하고 있는데 그 대무역 경제에서 보고서 나갔어요. 한국이 4조 피해를 지금 봤다라는 보고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러면서 또 싸우면서 또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키프의 보고서를 보면은 혜택은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줄어들면서 한국 수출이 늘어난 부분은 크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대외경제정책 보고서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중국 시장을 떠날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쪽 수출형 반사이익은 그중에 다른 반사이익이 뭘까? 그렇죠?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룰 거고요. 특히 외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수출하기 때문에 환율을 잘못 관리하면 한순간에 파산합니다. 그런 게 그 한국 외환 위기 때 한국 대기업들이 파산했잖아요. 네. 그게 환율 때문에 파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급격하게 변할 때는 특히 이게 시장이 그럴 때 환율 잘못 관리하면 주소기업들은 바로 파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은 100년 변혁의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산업의 발전 우리가 옛날에 농업사회 그다음에 우리가 제1차 산업에 제2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 들어오고 정보사회 들어오고 미래 디지털 융합사회 메타버스 사회로 가는 데서 이게 한 번씩 우리 경제 주기로는 50년 100년씩 이렇게 큰 사이클이 돌아와요.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체적인 지각 변동. 이 지각 변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크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면이 100년에 한 번씩 패권 국가가 바뀝니다. 100년에 한 번씩 패권 국가가 바뀌어요. 미국은 1919년에 패권 국가로 올라섰어요. 확실하게. 그러면 2019년이면 정확하게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정상대로 했으면 지금 원래 다른 패권 국가가 확 올라왔어야 돼요. 그러면 제2의 패권 국가가 누굴까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중국이다 이래서 미국이 중국을 경쟁자로 정의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100년 변혁의 시대의 문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시대의 흐름을 제가 늘 말하지만 개인의 운명은 시대의 운명을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기업의 운명은 시대의 운명을 못 이겨요. 이 흐름을 못 장악하잖아요. 특히 기업의 CEO라는 건 하는 일이 뭐냐면 기업의 CEO가 하는 일은 내가 뭐 관리도 중요하겠지 그보다 더 방향을 볼 줄 알고 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CEO라면. 그래서 100년 변혁의 시대의 흐름을 잘못 봤다면 기업의 운명은 시대의 운명을 못 이기기 때문에 내가 날아나도 왜 날아나는지를 몰라요. 그냥 투자자로서는 더 하죠. 내가 투자하는 사람에서 흐름을 못 잡고 투자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점들을 제가 부각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스타일이 공허한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진지하게 아니, 공안 하고 얘기를 있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웃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항상 웃는 게 좀 사실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잘 웃으시죠? 네. 네. 그래가지고 요즘 주가가 안 좋아지는데 네. 웃으면서 방송한다고 댓글로 이렇게 욕하시는 그러실 것 분들도 같아요. 되게 심각한데 혼자서만 웃으시니까. 나는 엄청 진지하게 하는데. 내가 예전에 네. 그 책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네. 장례식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장례식장 가가지고도 네. 아이고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딱 하고 얼굴에- 미소를 싹 짓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얼굴에 이렇게 늘 미소를 때 그게 이게 표정 근육이 미소니까. 네. 하여튼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웃는다고. 네. 또 웃으시네. 예. 하여튼 뭐 힘든 네. 세상인데 웃으면서 살아야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강의. 네. 하여튼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24일 일요일이죠. 저녁 7시부터 1시간 반. 그리고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질문을 하실 네. 수 있고. 근데 시간이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제도 최선을 다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24일 날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